채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또 고용 호조가 보이며 경기 우려에 대한 해소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반도체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ISM 서비스업 지수까지 계속해서 좋은 개선세를 보여줬었죠. 이 매크로 지표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좀 끌어올려줬습니다. 오늘은 다우 그리고 나스닥, S&P 500까지 골고루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과연 3대 지수 정확하게 어떤 흐름 보였는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다우지수 보겠습니다. 0.77%.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소 소외가 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드디어 44,800선을 넘어갔고요. 하루 사이에 굉장히 강한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340포인트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이어서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이 개장 전에 전해졌었던 6월 고용 서프라이즈 소식에 이 3대 지수가 계속해서 이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장중에 또 방금 말씀을 해드렸던 ISM 서비스업 지수, 이어서 S&P 글로벌 서비스업 지수까지 상당히 이 호조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장중 이 상승폭을 확대해가면서 26,600선 넘어섰습니다. 1%의 상승세 시현했고요. 또 S&P 500의 경우에도 0.8%가량 큰 폭으로 뛰어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다시 한번 이어갔습니다. 자, 그럼 밤사이에 시장의 돈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한눈에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초록불이 다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좀 수급들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일부 머크와 같은 제약주들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수급이 고르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장 먼저 M7들 다들 파란불을 오랜만에 좀 골고루 켜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테슬라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끝이 났습니다. 중국의 6월 판매량이 8개월, 거의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재료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조금 유효했지만 하원 감세안 표결을 앞두고 일부 이 불안한 그런 매물들이 출회가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자, 이어서 엔비디아 1.3%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미주호 증권에서의 이 목표가 상향 소식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170달러에서 185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차세대 AI 칩이죠. 이 블랙웰 울트라 상용화 발표까지 이 두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오늘도 역시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아마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이 초록불도 상당히 눈에 들어오네요. 자, 1.59%, 약 1.6% 뛰어 올랐습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 이 프라임 요금제 인상으로 인해서 이 수십억 달러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 점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고요. 자, 이어서 팔로알토와 이런 사이버 보안 회사들 전반적으로 다 흐름이 좋았습니다. 또 이어서 양자 컴퓨터도 최근 들어서 이 수급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M7이 잘 가면 소외받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이 밤사이에는 전반적으로 수급이 괜찮게 들어왔습니다. 이 리게티 컴퓨팅 그리고 D-Wave 퀀텀 등이 자금 조달 이슈로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기대를 받게 되면서 이 초록불을 켜줬고요. 이어서 태양광 업체들 계속해서 연일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 정부가 태양광 과잉 생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 거기에다가 감세안의 이 세제안 혜택까지 다시 한번 부각을 받게 되면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밤사이의 매크로 지표들 어떻게 흘러갔는지 바로 챙겨보시죠. 자, 이 WTI 국제유가 어제 좀 다시 한번 3%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저도 약간은 좀 불안했습니다만 굉장히 단기적인 하락에 그쳤었습니다. 자, 우선 8.97%, 67달러 선까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미국과 이란이 곧 핵 협상을 시작할 것이란 소식에 어제 들려왔었던 악재가 바로 좀 소멸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가장 큰 이슈죠. 이 6월 고용 서프라이즈. 사실 이 이슈 하나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움직였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자, 이 6월 고용 보고서가 예상 밖의 굉장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민간 고용 쪽에서 굉장히 좀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자, 이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대폭 좀 축소가 됐습니다. 거의 이제 7월 금리 인하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대신에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높아지게 되면서 이 10년물 국채금리 4.35%까지 장중에 튀어오르는 것을 봤습니다만 현재 장 마감 기준으로는 4.34%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달러 인덱스 역시 강달러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습니다. 96선. 아직까지는 그래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약달러 선인지만 다시 한번 좀 이 달러 반등의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고요. 이어서 경제 지표, 자, 반대로 경제 지표 보기 전에요. 달러의 단기 대체제죠. 이 금값이라든지 구리값, 천연가스 이런 것들은 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내려갔는데요. 이 상품들은 글로벌 시장 속에서 이 미국 달러로 거래가 되는 만큼 강달러가 가격 하락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이 원자재 섹터 흐름 잡기에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오늘의 경제 지표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세 가지만 골라봤는데요. 가장 첫 번째, 6월 비농업 취업자 수. 사실 6월 고용 보고서 안에 들어가 있는 크게 세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시장이 주목하는 첫 번째 섹터인데요. 자, 대표적으로 보시자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해 줬습니다. 자, 예상치가 10만 6천 건이었는데 세상에 14만 7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회를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슈는 잠시 후에 그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왜곡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마찬가지로 고용 관련된 지표였는데요. 방향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우선 이 실업자 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예상치보다 크게 밑돌게 되면서 6주 만에 최저치로 감소했습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 지표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견조하다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서비스업 업황 관련 이 이슈도 굉장히 좀 호조세로 나왔습니다. 이 서비스업 PMI ISM 기준으로 50.8이 나왔는데요. 이 전월치가 49.9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50선이 이제 위축 그리고 다시 한번 업황 개선을 가늠지는 구분선입니다. 이 전월까지만 하더라도 위축 국면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장세로 개선세를 보이게 되면서 3대 지수의 상승폭 더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이 6월 ISM 서비스업 지표까지 추가로 발표가 됐었는데요. 여기 부연 설명 조금만 더 드리자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국적 대기업들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표가 조금 더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6월 서비스업 S&P 글로벌 PMI 52.9를 기록하면서 확장세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이 상승세를 이끌어준 가장 큰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6월 고용 동향 보고서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정말 어제 여기에 고용 쇼크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무색해지네요. 자, 이어서 첫 번째로 비농업 일자리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세 번째로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크게 고용 보고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에다가 제가 한번 숫자로 동그라미 제가 한번 쳐봤습니다. 첫 번째로 비농업 일자리 깜짝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비농업 일자리는요, 한 달 동안 새롭게 생긴 일자리 수, 한마디로 이 미국 경기를 판단하는 온도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예상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폭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전월치가 14만 4천 명이었는데요. 3천 명가량 증가하게 되면서 전월 대비해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고용시장의 건강지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실업률도 보도록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실업률은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4.1%가 나왔는데 예상치는 4.2%로 조금 더 높았습니다. 훨씬 이 노동시장이 견조하다, 건강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금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지표인 이 평균 임금 시간당 상승률인데요. 3.7%가 나왔습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온 이 임금 상승률 그래프를 보시면요. 상당히 독특한 점이 나타납니다. 이 현재 2024년 7월 이후로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최저치를 기록한 모습 보이실 겁니다. 이 연준 금리 결정에 나침반이 되는 그런 지표라는 점에서 상당히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대폭 줄여버린 그런 이번 기폭제가 됐습니다. 자, 이 때문에요. 이 7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76%대였는데 단 하루 만에 이 거의 95%, 거의 이 정도면은 금리 인하가 7월 달에 동결된다고 봐야겠죠. 자, 이어서 이 7월 인하 확률뿐만이 아니라요. 이 9월 금리 관련해서도 좀 약간의 변동이 크게 있었는데요. 이 9월 금리 동결 확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6.3%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했습니다만 오늘 32.4%로 9월 달에도 인하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시장의 이런 생각이 바뀐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번에 특히나 깜짝 급등을 보인 이유 추가로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이례적으로 좀 공교육 부문, 공교육 부문에서 고용이 급증했습니다. 공교육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부 고용인데요. 이게 약간 좀 이례적으로 급등하게 되면서 다른 민간 고용 부분을 상쇄했다는 점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르게 증가했다는 것은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평가를 좀 보자면 아젠트 캐피털의 이 포트폴리오 매니저 제드 엘로브록이 이렇게 남겼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많이 공감이 됐는데요. 고용 보고서에서 이번 가장 큰 시사점은 이 연준이요 7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 이어서 올해 인하 여부도 의문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매파적인 기조로 변화할 수 있는 연준 기조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감세 법안이 밤사이에 드디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서명만 앞두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요. 옆에 간단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원 이 밤사이에 이루어졌었던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표결 결과인데요. 자, 이 찬성표가 218표, 218명, 그리고 이 반대표가 214명으로 표 차이가 고작 4명에 불과합니다. 공화당 쪽에서 2명이 이탈을 했지만요. 대세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이제 서명하겠다. 이제 완전히 마지막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완전히 반도체와 방산, 원전, 그리고 통신장비주까지 함께 주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세 관련 이슈들도 밤사이에 굉장히 좀 몇 가지가 나와줬는데요. 관세 유예 7월 9일까지 이 밤사이 기준으로는 5일 정도가, 닷새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중국에 뭔가 유화책을 보이는 듯한 그런 이슈가 나왔는데요. 사실상 유화책은 아니고요. 자, 보시면 미국이 대중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규제를 해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시놉시스와 케이던스 그리고 지멘스의 반도체 설계에 대한 대중국 수출 허가 요건을 좀 해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근데 이번 조치는요. 뭔가 다시 한번 입장을 바꾼 거라기보다는 이번 미중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대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리와 같은 이런 희귀 광물들을 수출 승인을 더욱더 가속화하기로 약속을 했던 것 기억나실 텐데요. 대표적인 수혜주인 엔비디아 그리고 국내에서는 엔비디아 향 공급망 이 수혜주들 같이 한번 움직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협상이 타결이 되기 직전이다 이런 말들이 들려왔습니다만
있지만 핵심 쟁점인 농산물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감 시한까지의 합의 여부가 생각보다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인도네시아가 갑작스럽게 또 이슈가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340억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을 했다. 근데 이것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할게요. 완전한 합의는 아니고요. 이 부분적인 합의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는 정리되지 못한 상태이다. 자, 이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역시 이 관세 이후에 시한까지는 완벽한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밤사이 뉴욕 증시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이 조기 패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간밤에 뉴욕 증시는 상당히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주 보시죠. 테슬라 보겠습니다. 5%가량 올랐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부진한 이 악재들이 있긴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라던가 또 판매량 급감이라던가 이러한 악재를 딛고 5%가량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이 의회에서 가결이 되면서 이제 최종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감세안의 내용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 반도체 대장주로서 이 반도체 세제 혜택에 대한 이 확대 부분에 대한 영향이 큽니다. 1%가량이 오르면서 감세안의 수혜를 톡톡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160달러를 넘어서면서 의미 있는 신고가 행진도 상당히 두드러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 또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 기술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보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에서 2년 만에 첫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아이폰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8%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이폰 판매량 중국에서 계속 부진했던 모습이었는데 2023년도 3분기 이후로 첫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0.52%의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메타 보시면 0.76% 상승입니다. 이 직원당 매출이 중간 이상이다라고 분석 리포트가 나오면서 노동 생산성이 호평을 받았는데요. 1인당 자유 현금 흐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이슈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NBC에 따르면 이 대중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수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계속해서 중국에서 통제가 됐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일부가 이 특정 규제 제품군이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따라서 반도체와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업인 시놉시스 그리고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이 4%와 또 5%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 소프트웨어 수출 규제 완화에 따른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클 보시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로서 현재 경쟁사 대비해서 상당히 우위에 있다라는 분석 리포트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6%의 상승 흐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실물 금융까지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는 리포트 제시되면서 상당히 흐름이 좋았고요. 또 코어웨이브 보시면은 8%가량 가까운 현재 이 급등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와의 공동 발표가 있었습니다. 블랙웰 울트라칩 기반의 시스템을 앞으로 상용화할 것이다. 이제 시작을 할 것이다. 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보시면 1% 넘는 상승입니다. 앞으로도 이 10% 넘는 추가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나왔고요. 월가에서 여전히 매수 의견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자, 이 밤사이에 있었던 이슈들 바로 뉴욕 현장 분위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고용 보고서 굉장히 어제와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고용 쇼크를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에 약간 찬물을 끼얹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과연 뉴욕 증시에서는 이런 양극단적인 결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지금 바로 이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밤사이에 또다시 이 고용 서프라이즈에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이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헤드라인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데 그 세부 항목을 자세하게 뜯어보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미국 고용시장이 트럼프 관세 시행 불구하고 말씀대로 헤드라인의 수치만은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틀 전 ADP 민간 고용이 깜짝 감소한 것과 달리 정부 공식 고용 보고서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데이터를 내놨죠. 비농업 분야에서 6월 한 달간 14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 11만 개를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실업률도 4.2%에서 4.1%로 내려갔죠.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비껴나간 것만으로도 투자자들은 안도하게 만든 리포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 고용의 둔화와 노동시장 내 구조적 약화 신화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하반기 정책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고용지표에서 민간 고용이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인 7만 4천 개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 하락도 긍정적인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실업자 수는 줄었지만 경제활동 참가율도 함께 하락하면서 실업률이 떨어진 것이죠. 이는 트럼프 이민 규제 강화 영향 탓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불법 체류자가 고용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탓인 것이죠. 고용 증가도 상당 부분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교육 분야 채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미국 고용시장이 계속 탄탄할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합하면 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인 편이지만 예전만큼 강력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상당히 좀 고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bad is good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강했었죠. 또 이게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많이 좀 압박시키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이 9월 금리 동결 가능성도 좀 상당히 높아졌고요. 아예 연내 금리 인하 단행이 안 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던데요. 이 뉴욕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시장이 계속 견조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여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 고용이 워낙 견조하다 보니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닫혔다고 보고 있고요. 9월 동결 가능성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준이 좀 더 관세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고 9월 이후에 정책 변경을 놨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연준에겐 시간적 여유가 더 생긴 것입니다. 이날 패드워치에서 7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전날 76%에서 95%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와 국채금리가 치솟은 배경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 시선은 7월 15일 발표될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포함한 향후 인플레이션 지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본격화된 게 4월이죠. 트럼프 일기 때도 관세 영향이 본격화된 게 약 3에서 4개월 이후였습니다. 조금 이르긴 한데요. 일부 기업들은 서서히 관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1% 상승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 수치가 좀 더 상향된다면 현재 두 차례로 예상되고 있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더 후퇴할 수 있습니다. 연준은 지금 현재 철저히 데이터 베이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하는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연준은 계속 금리 인하 신중론을 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좀 신중론이 더더욱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작인데 그 와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좀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당분간은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이제 보면은 어느덧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거의 한 너덧새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영국, 베트남 이외에는 추가적인 진전이 그렇게까지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 100여국의 약 10% 최저치의 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속보까지 밤사이에 전해졌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네, 상호관세 유예를 이제 일주일도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마치지 않은 나라엔 일단 기존에 발표된 고율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압박했죠. 일단은 최종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으름장 정도로 해석되긴 합니다. 베센트 장관은 여러 나라와 무역 합의를 발표하기 기대한다며 약 100개국인 최저치인 1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200개국에 달하는 교육국 중 약 절반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10%에 수렴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 비해선 많은 수치죠. 여전히 민감 이슈에 대해서 우리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 등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쌀 문제에 대해서 협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죠.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이 일단 통보된 후에 추가 합의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고요. 지난 4월 2일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예상치 못한 깜짝 발표도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탔고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는 시장의 기대가 있죠. 높은 관세율은 시장에도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베센트 장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무리한 관세 정책을 계속 펴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엔 여전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발언도 역시나 좀 타코 트레이드의 일환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괜히 너무 일찍 협상을 체결을 했다, 좀 불공정하다라는 그런 억울함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상법 개정 그리고 국내 관련 정책 이슈들이 강하다 보니 관련 이슈들 조금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뉴욕 현장 분위기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머스트노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관세 우려에도 6월의 고용이 상당히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정제적인 이 우려감을 많이 낳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달 미국의 이 일자리가 상당히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7월의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제시가 되면서 6월의 고용 호조는 뚜렷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는 14만 7천 건이나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11만 건 증가 예상에서 이보다 훌쩍 웃도는 수치인데요. 이는 직전 월인 5월 수치도 웃도는 수치입니다. 또한 미국 실업률은 2024년 5월 이후로 4.0에서 4.2%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6월의 실업률 또한 4.1%로 직전 월인 5월 대비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이는 전날 ADP가 발표한 미국의 6월 민간 고용이 시장 전망치와는 큰 차이를 보인 3만 3천 건이나 감소한 민간 고용 쇼크와는 아주 다른 수치입니다. 이날 비농업 부문 고용 호조로 고용 쇼크 우려는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또한 미국 노동부가 더불어 공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3만 3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 같은 고용지표 호조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추면서 미국 국채 금리를 상승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도 잠재우면서 뉴욕 증시에서 훈풍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경기 침체를 일으킬 우려가 큰 상황에서 실물 경제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노동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동시장이 의미 있게 약화된다면 예상보다도 빨리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번에 견조한 고용 증가를 나타내면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네, OBBBA, 이 감세 법안이 의회를 가결을 하면서 이제 최종 통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려 27시간 동안의 진통 끝에 통과된 이 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세의 불법 이민 단속 강화와 더불어서 반도체 관련 이슈들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날 미 상원이 통과된 법원에서 반도체 과학법을 근거로 한 세액 공제를 25%
30%에서 35%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2022년 제정된 반도체와 과학법은 2022년 말 이후 가동시설, 2026년 말 이전 착공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 투자에 대한 25%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한 것입니다. 이는 상원의 공화당이 내놨던 초안에 담겼던 30%보다도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지만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거나 예정된 지역의 공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유지뿐 아니라 공제폭도 확대가 된 셈입니다.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차량 대여와 또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는 오는 9월 말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둘 모두 2032년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폐지 시기를 앞당긴 것입니다. 태양광 풍력 에너지와 관련한 독소 조항을 꼽혔던 이 조항은 막판에 제외가 됐고요. 미국의 각주 정부와 인공지능 인프라 예산을 받으려면 AI 규제를 10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AI 모리토리엄 조항도 최종안에서 빠졌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이 중국으로부터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출 제한까지 이제 해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 일부지만 일부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시작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2차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와 최근 도입된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세계 3대 반도체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시놉시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또 독일 지멘스 EDA 등 이에 대해서 중국 내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허가 취득 요건이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들 3사는 보도자료 또는 직원들에게 보낸 알림을 통해서 중국 고객들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복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상무부의 해제 조치를 확인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말 미국 상무부는 이들 3사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을 제한하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들 3사는 중국 EDA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중이 상호 관세와 보복 관세 조치로 분쟁을 겪는 가운데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에 맞서서 미국이 꺼내든 대응 조치 중 하나였습니다. 이후 미중은 지난달 10일과 11일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2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1차 제네바 무역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 프레임에서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중국의 핵심 광물과 히토류 수출 통제와 최근 도입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등 수출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이 정한 이 여러 가지 규제들 가운데서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종료를 7월 8일로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에서 현재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이 바로 이 한국의 플랫폼법과 관련된 것인데요. 미국의 연방 하원들은 이 플랫폼법이 굉장히 과도한 규제라고 말하면서 반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에서는 43명의 하원 의원이 지난 1일자 서한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동맹국이자 인도태평양 경제 전략의 핵심 국가이며 한미 FTA를 덕분으로 해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디지털 혁신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무역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서한은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보낸 것입니다. 연방 하원 의원
상원 세입위원회 소속의 이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 등 하원 의원 43명은 이러한 이 재무장관과 함께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 디지털 기업에 부과하는 무역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또한 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장벽 중 하나는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수용하는 법안으로 이 법안은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해 이 규제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약화시키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의 불이익을 주도록 설계된 차별적 법적 기준과 또 집행 기준을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법안은 알리바바와 테무 등과 같은 이 중국의 주요 디지털 기업들은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표적 삼아서 중국 공산당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에서 사업 중인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규제 방안은 이 무역대표부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의 강한 불만을 불렀다라고 보도하면서 협상이 더 꼬여 합의가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테슬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악재들 속에서 간밤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는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CEO 리스크도 있고 또 전기차 경쟁도 현재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체 내부의 판매량도 유럽 등지에서 급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관련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실적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 속에 오너 리스크까지 덮치면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형국인데요. 중국의 대표 주자 비아디는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면서 전기차 시장도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 이 차량 38만 4,122대를 인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로 13%가량 감소한 규모고요. 전문가 전망치에도 못 미쳤습니다. 저가 공세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테슬라의 머스크 CEO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끝장 대치를 벌이는 정치 리스크가 불거진 점도 판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테슬라의 이번 2분기 실적은 테슬라가 2012년 모델 S 세단을 출시한 이후 최악의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13%가량 하락한 바 있습니다. 반면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 비아디 질주하고 있습니다. 시걸 차량이 2023년 4월에 첫 출시가 된 이후로 A 세그먼트 순수 전기차 모델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27개월 만에 누적 100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는 기록을 달성했다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비아디 관계자는 돌핀 서프라는 이름으로 유럽 등지에서 동시에 출시돼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 중이라며 이는 시걸이 중국 국민차를 넘어서 진정한 글로벌 모델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테슬라의 판매 실적이 계속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JP 모건 분석가는 테슬라 목표 주가 이날 종가보다도 더 낮은 $115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이 상원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 CEO와 트럼프 대통령이 온라인에 설전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머스크 CEO는 SNS에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 낙선을 시키겠다면서 이 상원 감세한 법안이 통과가 되면 다음 날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라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가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트노 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트럼프 책상 위로 총알 배송 성공입니다. 자, 트럼프가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네요. 자, 정말 길고도 험난했죠. 깔딱고개 넘듯이 겨우겨우 넘어왔습니다. 이 그 세입에 대한 법안은 하원에서 먼저 발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법 같은 경우는 상원이 발의를 할 수도 있고 하원이 먼저 발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법에 관련돼서는 절차를 하원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원에서 한 표 차이로 겨우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상원에서 올라갔는데 하필이면 50대 50이 나오는 바람에 벤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등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이브레이커에서 한 표를 행사해서 51대 50으로 거기서 또 한 표 차이로 겨우 통과가 됐죠. 근데 거기서 이제 민주당 그 의원들이 막 필리버스터로 무제한 토론하고 시간을 막 엄청나게 끌면서 계속 법안을 수정해서 올리는 바람에 수정된 법안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메디케이트 삭감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됐죠. 그래서 그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완전 뭐 우파 말고 약간 중도 우파가 있습니다. 중서민층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메디케이트 삭감에 반대하면서 이탈표가 20표 정도 나올 거라고 막 얘기가 나왔어요, 여론에서. 그리고 원래 하원에서 통과가 될 때도 한 표 차이였기 때문에 정말 아슬아슬지 않느냐 했지만 표가 더 오히려 격차가 늘어났습니다. 최종 결과 218대 214, 공화당 이탈표 단 2표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원에서 시작됐다가 상원까지 갔다가 다시 하원으로 재의결돼서 이제 트럼프 책상 위에 7월 4일 날 서명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정말 안 될 것처럼 안 될 것처럼 하다가 겨우겨우 하나씩 넘어갔습니다. 이 지금 통과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서 집중적으로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죠. 트럼프가 맨날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득될 것 같은 의원들한테는 전화했고요. 설득당하지 않을 것 같은 의원들한테는 협박했습니다. 내년도 11월 달에 중간선거 때 너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이미 자기가 예비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지 선언을 하는 것까지 보여줘 버렸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은 자진 사퇴까지 했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안 나가겠다고 선언까지 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압박과 회유와 설득 그 모든 것들이 집중됐습니다. 자, 백악관은 계속해서 유튜브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올렸죠. 원 빅 비유티풀 그 법안에 대해서 이게 그 대선 선거 기간에 했던 행동들을 만화로 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뭐 유행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죠. 감자튀김 튀기면서 맥도날드에서 진짜 일한 사람은 나라고 해리스는 맥도날드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막 예전에 자기가 뭐 백악관에서 맥도날드 햄버거 먹으면서 만찬 즐겼던 사진도 올리고 막 이랬죠. 케네디는 미국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햄버거를 먹지 않았습니다만 벤스 부통령이 막 권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런 친근한 그림까지 올리면서 이 그 원빅 뷰티풀 법안에 대한 내용 공부하라고 계속 올렸죠. 그리고 뭐 이것도 큰 업적이죠. 나중에 백악관 양쪽에다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엄청나게 큰 기둥을 세운 다음에 거기다가 미국 국기를 개양했잖아요. 뭐 굉장히 뭐 저기 자긍심을 가지라는 의미로 그런 만화 그 일러스트레이트를 올리면서 여기 지금 계속 법안을 올리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영상도 올렸죠. 이런 영상. 그 공화당 의원들이 한 표라도 잃으면 지금 과정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만약에 한 표라도 삐끗했으면 바로 이게 지금 어그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원에서 한 표, 상원에서 동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하원으로 돌아왔을 때 또 4표 차이가 났지만 두 표가 이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한 표라도 잃거나 어그러졌으면은 바로 트럼프 업적에 금이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을 계속 압박을 하는 이런 것을 올린 거죠. 재밌는 영상입니다. 뭐 오늘 투표하셨나요? 우리는 증명하는 스티커를 받을 거예요.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이 그런 거 뭐하러 하냐고 투표를 페이스북 프로필이나 업데이트하지 나 한 표 빠져봤자 아무 의미 없다 이랬더니 갑자기 저기 미식축구 선수가 와서 바디체크를 해서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더니 노려보면서 투표는 당신의 목소리다. 이건 다 헌법에 명시된 거다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운 얼굴로 뭐 누워있는 모습이죠. 당신의 목소리고 그렇게 험담을 하면 반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트루스 소셜에 계속 트윗을 올리면서
계속 압박을 했죠. 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공화당 의원들 증명해내라. 그리고 오늘 밤 삐뚤어진 민주당을 물리쳐라.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 하원에서 투표할 준비가 다 됐다. 우리는 하루 종일 훌륭한 대화를 나눴고 계속 대화 내놨죠. 상원에서도 벤스 부통령 열몇 시간 전부터 대기하고 있었던 거 봐봐요. 동점 예상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마지막 등판을 위해서. 50대 50 아니었으면 벤스 부통령이 나올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 제도가 50대 50 동률을 이룰 경우에만 벤스 부통령이 출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 대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하원으로 넘어갔을 때도 계속 하루 종일 대화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원 다수당은 역사상 가장 큰 감세와 막대한 성장을 달성하며 조국을 위해 단결하고 있다. 자, 마가를 이루자. 계속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단 두 표, 언론에서 막 20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막 그 겁박을 했죠. 20표는커녕 2표밖에 이탈을 안 했고요. 오히려 처음에 하원에서 시작할 때 1표 차이보다 더 늘어나서 4표 차이로 뭐 넉넉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첫 번째보다 오히려 메디케이드 삭감 법안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4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엄지척을 하는 사진을 찍었죠.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아무도 안 왔죠. 누가 여기 기념사진 찍는데 오고 싶겠어요? 자, 민주당은 계속해서 하원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전원 반대표를 던지는 응집력에도 불구하고 역시 선거에서 졌던 그 부분 한 끗 차이가 많은 차이를 지금 일으켜버린 것이죠. 자, 에너자이저 버니 고용시장에서는 과장되지 않았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이제 이 지표들이 나왔는데 지표가 전부 다 좋게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에게 뭐를 태클을 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실업률이 4.3으로 예상됐는데 4.1로 나왔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 하회가 나왔고요. 비농업자 취업자 수도 예상치 상회가 나왔습니다. 전부 어닝 서프라이즈죠. 싹 다. 그러니까 어제 지금 ADP에서 발표한 비농업 취업자 수는 예상치 상회가 나왔고 실업률은 예상치 하회, 그게 서프라이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 하회, 그게 서프라이즈죠. 나쁜 거는 낮아야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CNN 정말 미워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맨날 CNN은 뭐 지옥에 가야 될 언론이고 누가 그거 시청률 아무도 안 나오고 있는 거 보고 근데 자기한테 좋은 거 나오니까 인용했어요. 자, 그쵸? CNN을. 원래 이렇죠. 자, 이 고용시장은 에너자이저 버니와 같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 에너자이저 버니죠. 에너자이저에 막 100만 스물 하나 그거 나오잖아요. 이거 요즘에 소송 당하고 있는데 여기 듀라셀 딱 봐도 듀라셀이죠. 이거 금색. 듀라셀하고 상대가 안 된다. 대열스 노 컴피티션 해가지고 지금 소송 당했는데 자, 에너자이저 버니 같다는 얘기는 그거죠. 고용지표가 떨어질 것 같으면 계속 올라가고 고용지표가 떨어질 것 같으면 올라가고 계속 서프라이즈 나오니까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경제자문회 의장인 스티브 마이런을 불러서 이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일자리 발표일에 기대치를 뛰어넘는 것이 벌써 4번 연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전에 저기도 그랬죠. 20명 공화당 입탈표가 나올 것 같다는 언론의 겁박이 있었듯이 이것도 지금 계속 마찬가지잖아요. 관세를 그렇게 매기면 저 관세가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타격이 돌아가고 미국의 수출업자한테 타격이 돌아가지 외국에 타격이 안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그냥 미국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올라갈 것이다. 계속 그렇게 언론에서 겁박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치는 계속 좋게 나왔다는 것이죠. 일자리 발표일에 기대치를 뛰어넘는 게 4번 연속이다 벌써. 자, 그리고 예측을 제출한 전문 경제학자 79명 중에 78명의 예측이 틀렸다. 한 명 빼고 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죠, 결국. 관세가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계속 말했지만 관세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직도 없다. 지금도 그러니까 4번 연속인데 처음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아직 관세가 영향을 미치는 게 덜 드러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계속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 4번을 지켜봐도 지금 관세가 시행된 지가 한참 됐는데 물론 4월 2일 날 발표한 그 무시무시한 숫자를 유예를 시켜주고 협상 과정에 있지만 일부 시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품목별 관세가 시행 중이죠. 철강, 알루미늄은 무려 50%, 자동차는 25% 품목 관세가 지금 시행 중인 상황이에요. 근데 관세가 고용에 전혀 영향을 안 미쳤다. 고용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금요일 날 정부에서 발표되는 그 실제 고용치가 또 잘 나와버리면은 이제 완전 쐐기를 박아버리겠죠. 이거 봐라. 우리 공공부문 일자리 안 늘렸는데 민간부문 일자리 늘어났다. 바이든은 공공부문 일자리 늘어났다고 계속해서 저기 뭐 블러핑을 쳤는데 우리는 민간부문 일자리로 실제적으로 민간이 살아나고 있다. 자, 관세 영향이 전혀 없다. 그럼 누구 나오겠어요 또? 파월 나오겠죠.
파월은 왜 그러고 있냐? 그렇겠죠. 자,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여기 용적공이 일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대통령의 다른 정책과 합치면 향후 10년 동안 적자는 8조에서 11조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금 말했습니다. 자, 지금 어제 대규모 감세 법안 통과로 5조의 부채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의 원래 아이디어는 뭡니까? 아이디어 좀 이따 말하겠고요. 인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지금 영국하고 1번 끊었고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협상이 좀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이 나왔죠. 근데 베트남이 그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했죠? 베트남을 통해서 우회해서 중국이 관세를 싸게 매기면서 수출할까 봐 베트남을 막은 거라고 했잖아요. 베트남은 원래 관세 없었는데 46%짜리 4월 2일 날 던져놓은 다음에 20%로 이번에 깎아준 것처럼 선심 쓰는 척 하면서 46%였는데 26% 좋잖아. 이러면서 중국 막은 거잖아요. 그 다음 타자 누가 되겠느냐. 일본이 지금 계속해서 버릇없이 구니까 이게 버릇없이 구니까 이 트럼프 표현이죠. 버릇없이 구니까 지금 인도랑 협상이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제일 먼저 나오고 7월 9일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지금 말을 확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이 경제자문회의의 의장도 그렇고 7월 9일 마감일 전에 여러 건의 새로운 거래가 성사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 또 얘기 나왔죠. 파월 의장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말하고 트럼프가 한 얘기를 합니다. Too late, should reason immediately. 당장 사임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를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진 사퇴하라 이거예요, 지금. 자, 어쨌든 지금 세금 감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됐고 뭐 이런 거에 도움이 됐다 하면서 이게 원래 아이디어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민들 소득세 나가거나 이 세금 나가는 거를 낮추기 위해서 누구한테 갈취한다고 해서 관세를 많이 뜯어오겠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를 많이 뜯어오는 것과 함께 병행해서 감세 법안까지 통과시킨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감세는 세금을 감해주는 거잖아요. 약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최종 목표는 원래 아이디어는 이거였었던 거죠. 외국에서 관세를 정말 많이 갈취를 하면 감세를 넘어서 아예 면세를 해주겠다. 이게 트럼프의 원래 아이디어였어요. 처음부터. 자, 그다음에 트럼프 no inflation, no power, you are fired입니다. 자, 이제 이 트럼프가 또 이걸 올렸죠. 계란 가격을 원래대로 되돌렸다. 내가 취임했을 때 계란 가격이 4배나 올랐다고 사람들이 계속 말했는데 자, 지금은 풍부하다. 그래서 이 사진을 딱 올려놨습니다. 계란 2개, 쌍란.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맘대로 계란 후라이 좋아하잖아요. 아침에 조식 미국인들. 그러니까 계란 쌍란 있는 거 2개씩 먹어라. 계란 가격 내가 다 낮춰줬으니 다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합니다 하고 있다 지금은. 그렇죠? 그다음에 가스 가격은 202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 1년 전에 3.21이었는데 지금 2.86이 되었다. 그리고 2021년 이래 가장 낮은 5년 내 가장 낮은 수치죠. 자, 그다음에 유가도 마찬가지죠. 주유 비용이 전국적으로 0.42달러 저렴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게 파월이겠죠. 아니 계란 가격 잡고 유가 잡고 가스 가격 다 잡고 인플레이션이 존재하지 않는데 왜 올려? 자, 그리고 지원 사격이 나섰죠. FHFA 우리 뭐에서 많이 보죠? 기존 주택 판매, 잠정 주택 판매 이런 판매 지수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미국 연방주택청 FHFA죠. 거기에 국장인 빌 풀트가 이제 이 X에다가 계속 이게 지금 어제 하루 오르는 게 아니라요.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계속 올립니다. 자, 이거죠. 바이든하고 파월이 만드는 7% 금리. 이 7% 금리는 뭐냐면 연방 그 FRB의 기준금리는 7%는 아니죠. 근데 지금 주택 모기지 금리가 7%예요. 그러니까 연방은행의 기준금리를 낮추면 따라서 모기지 금리도 낮춰지겠죠. 근데 지금 파월이 안 낮추니 7% 금리로 어떻게 주택건설업체가 요거를 허가를 늘릴 수가 없다. 모기지 금리가 싸야 사람들이 싼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야지. 그래서 여기서 발표하는 기존주택 판매,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지수가 나쁜 게 원흉이 누구다? 원흉이 파월이다.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 한 번 올린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올렸어요. 최근 것만 보면 6월 20일부터 일주일 전부터 계속 올려요. 2주일 전부터죠. 지금 모기지 금리가 7%로 지금 늘어난 상태고 그래서 제롬 파월이 금리를 부적절하게 높게 유지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이 지금 기존 주택 판매라든가 잠정주택 판매 이거를 지금 수치를 못 올리게 한다. 그리고 결국 뭘 원하냐? 제롬 파월의 사임을 촉구합니다. 하면서 제가 그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작업하고 있을 거라고. 뭐 작업하고 있을 거라고 했죠? 제롬 파월 스스로 물러날 생각 지금 절대 없으니 그리고 임기가 법으로 보장돼서 대통령도 못 잘라요. 이거 법을 바꾸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어거지로 법을 바꿔서 한다고 해도 지금 무리수가 따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모든 거를 저희 파겠죠. 뭐 무슨 제롬 파월 전체 뭐 가족의 무슨 비리라던가 이런 거 다 팔 거란 말이에요. 그냥 파도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뭘 팠느냐 결국 FRB 건물을 팠어요. 지금 FRB 건물 리노베이션을 했는데 이런 거를 다 걸고 이런 걸 했답니다. 옥탑방에 정원 테라스 설치하고 수상시설 설치하고 VIP 다이닝 스위트룸에 탁승객을 직접 내려다주는 새로운 엘리베이터, 흰색 대리석에 옥상 이탈리안 벌집에 지하의 개인 미술품 컬렉션, 여기에 19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말하면서 물론 파월은 잘못 알려졌다고 증언을 했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 미국 연방주택 페니메이 프레디맥 회장 지금 이 빌 풀트가 요거를 같이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다가 서한 보냈습니다. 지금 제롬 파월의 조사를 촉구하라고. 자 지금 이거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자 내년 6월까지인데 임기가 자 지금 이거를 진짜 매일 트럼프는 일단 1일 1파월이고요. 그렇죠? 1일 최소한 1일 1파월이고 지금 제롬 파월을 향해서 던지는 요 멘트들이 트럼프 입에서만 나오고 있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돼서 만약에 국회가 또 힘을 얻었잖아요. 지금 이번에 감세 법안 통과로 결집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파월 조사까지 하고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들어가면 와 이거 버티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매일같이 얘기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림자 연준 의장이라고 후임을 일찍 만약에 인선을 하거나 지명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지금 파월은 거의 허수아비 의장이 될 가능성이 크고 결정적인 경우 이번에 7월달 FOMC 곧 하겠지만 거기서 나올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만장일치 안 나오잖아요. 이건 정말 신뢰에 금이 가는 파월의 어떤 그 지위에 금이 가는 얘기입니다.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만약에 만장일치가 안 나오고 소수 의견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금리 인하 의견이 몇몇이 나와버리면 이거는 전통이 깨져버린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자, 이 독립기념일날 책상에 올려놓으라는 이유가 있었죠. 그렇게 압박을 하고 하원, 상원, 공화당은 닥달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하원 통과까지 나왔잖아요. 7월 4일 날 왜 그러죠? 독립기념일이라서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못 견뎌가지고 독립을 외치면서 독립투사식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미국 성조기에 새겨진 그 50개 주가 채워지기까지 별을 계속 단 거예요 그동안. 자, 그 중요한 날에 서명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멜라니아 여사도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병원에 방문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독립기념일을 맞아 멋지게 장식되어 있는 이 아픈 어린이들 대상으로 막 곰돌이도 갖다 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미국 성조기로 막 바람개비 만들고 여기 꽃밭에 막 꽂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자, 트럼프랑 똑같겠죠. 멜라니아 여사랑. 이거 왜 했겠습니까? 트럼프가 7월 4일 날 이거 기념해가지고 너무 멋있게 장식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대규모 감세 법안이. 자, 이제는 알아볼 게 뭐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한 대로 저 대규모 감세 법안으로 5조의 부채를 떠 안아도 우리는 GDP 성장률을 가파르게 끌어올려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게 만들어버리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트럼프의 정책이 제대로 되면 10년 안에 11조 달러를 적자를 없앨 수 있다는 지금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의 저기는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주식시장은 좋습니다.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아마 7월 4일 날 서명을 하면서 되게 고개가 한번 45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치켜 세워질 것 같은데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7월 4일 249주년 독립기념일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자, 이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로 움직일까요? 지금 바로 저와 함께 관련주부터 살펴보시죠. 자, 가장 먼저 이 트럼프 감세안이 드디어 이제 밤사이에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정말 이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서명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 다양한 관련주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에 특히나 좀 집중을 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우선 오늘 삼성전자의 이 잠정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죠. 이 통상적으로는 오전 8시 발표가 예상이 됩니다만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반도체 소부장주들 좋은 흐름 보여줬었습니다. 자, 우선 이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현대차증권에서 신규 리포트를 발간을 했었는데요. 이 매수 의견의 목표가는 10만 5천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 현재가 기준으로도 약 23%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요. 이 점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밤사이에 비트코인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뉴욕 증시 장중에 11만 달러를 돌파를 해줬었는데요. 자, 우선 이 비트코인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는 10만 9,700달러 선에서 약간 이 8,800달러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추가 모멘텀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자, 우선 밤사이의 이슈는요. 고용 보고서의 영향도 분명 있었겠지만요. 이 최근 글로벌 M2 통화량 공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굉장히 좀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이 그간의 데이터를 보자면요. M2 공급량이 이렇게 최대치를 기록을 할 때마다 급등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상향 흐름을 보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자주 나타났기 때문이죠. 자, 이어서 여기 중에서는 카카오뱅크에 특히나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다양한 그런 이슈들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목표가 상향 소식과 더불어서요. KB증권이 지난 1일이었습니다. 2만 9천 원에서 3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고요. 이 이익과 성장 기대감에 대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가팔랐다는 그런 코멘트까지 같이 덧붙였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까지 굉장히 좀 강한 기대감을 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바로 미국에서 제도권 편입에 좀 본격화,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전국은행의 인가를 곧 받겠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지만 추가로 이 연준의 마스터 계정을 신청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정말 완전히 제도권에 안착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신뢰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간 이제 XRP와 리플을 분리하는 등의 굉장히 다양한 행보를 보여왔었는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런 법적 리스크까지 좀 SEC 소송 리스크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리플까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풍부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중에서는 SBI 인베스트먼트 보시면요. 이 리플 관련주입니다. 여기서 일본의 SBI 홀딩스가 대주주인데요. 이 SBI 홀딩스가 리플의 최대 주주 중 하나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요. 태양광 공급 과잉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환이요. 가장 먼저 태양광 유리기판 업체들이 일제히 30% 감산에 이미 나섰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감산은 3분기 내내 좀 이어질 전망이고요. 이 사실이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부각이 되면서 솔라이지가 16% 이상 급등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한화솔루션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주가가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약 20% 이상 급등했는데요. 물론 이 국내 정책주적인 수혜감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미국 관련해서 이 미국 조지아주에 약 3조 2천억 원 가량을 투입해서 솔라 허브를 건설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이제 가동될 것이란 그런 기대감까지 모아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 충분하니까요. 함께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이슈 알아봤습니다. 네, 7월 4일입니다. 금요일이죠. 7월 이제 첫 주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있었죠. 사실 이게 제일 뉴스의 초점이었고요. 이데일리 신문도 오늘 이 대통령의 어제 있었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1면, 2면, 3면, 8면인가요? 한 4개의 면에 걸쳐서 분야별로 자세하게 쪼개서 잘 다루고 있었습니다. 일단 일면 톱 기사는 제가 오늘 일면 기사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일면 톱의 내용은 부동산 대책 앞으로도 할 게 많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 관련된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공급 또 수요 억제책 등등등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다. 부동산 시장 나는 잡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갖고 있는 한국 경제에서의 이 함의가 뭔지를 본인은 잘 알고 있다라는 거고 그거의 계속 결론은 경제의 왜곡이죠. 자본시장의 왜곡이고 자산 구조의 왜곡입니다. 이거를 결국 이제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이 시중 유동성을 주식시장 등 이 투자 쪽으로, 그러니까 금융자산 쪽으로 빼겠다라는 얘기 이게 될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이를테면 상징적으로 코스피 5천 시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디 사진은 이제 이면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면의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AI 반도체 재생에너지에 전폭 투자하겠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겠다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쏠려 있는 유동성을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이 금융 쪽으로 빼서 결국 코스피 5천도 가고 너무나도 왜곡된 또 한국 경제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좀 뒤틀어온 이 부동산 중심의 이 자산 구조, 이 재산을 쌓아온 구조, 돈을 버는 구조를 이제 바꾸겠다. 이 구조적 전환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 이거를 70년대 산업화가 본격화된 이후 지난 한 거의 70년 이상이죠.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알든 모르든 간에 기존에 있는 관행을 바꾸는 게 어려웠고 또 굳이 바꾸지 않아도 내가 돈 벌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내 기득권, 또 권력을 유지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부동산과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있는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는 시장이냐 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시장 이 차이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어제 그 내용이 이면에 자세히 다뤄져 있고요. AI와 반도체, 재생에너지 사실은 이 세 가지 섹터 여기에다가 어제 이 대통령이 또 하나 강조했던 얘기가 문화입니다. 결국 이제 K-팝과 같은 이런 한류 컨텐츠죠. 이 힘, 이 문화의 힘. 이 사실 이 네 가지가 이재명 정부에서 적어도 앞으로 5년 동안은 예산이 됐든 정책이 됐든 에너지를 쏟아붓겠다고 한 섹터니까 사실 따져보면 이 네 가지 분야를 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투자하기가 심플해진 거죠. 따지고 보면 물론 이제 이 변동이 있죠. 그러면 이제 투자를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이 네 가지 섹터 AI 그다음에 반도체,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쪽 이 네 가지 섹터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이 지수가 5천을 갔을 때 아마 그렇게 시장은 가는데 나는 돈을 못 벌어서 이 얘기는 비교적 하지 않을까,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제 또 빠르게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기사는 이제 오랜만에 외신에 있는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마켓 시그널에서 우리 두 앵커분들이 외신을 또 잘 다뤄주시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데일리 신문에 나와 있는 국제면은 잘 안 다루는데 이 얘기는 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뭔가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올 상반기까지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이 EM 쪽 신흥시장하고 유럽 쪽으로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미국이 좀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동안 뉴욕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이렇게 좀 발목을 잡고 있었던 노이즈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관세 리스크, 그다음에 감세에 따른 재정 적자 확대, 이런 리스크죠. 이런 리스크들이 모두 이제 인플레를 자극하는 리스크들이기 때문에 또 미국의 국채 시장의 수요가 줄면서 결국은 달러와 가치 하락, 이 국채 금리 상승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 이슈였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결국 다시 시장의 큰 돈들은 미국 시장, 미국 뉴욕 시장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표 보시면요, 유럽 증시하고 미국 증시 주요 지수의 추인데요. S&P 500 보면은 확연하게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왼쪽이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유럽의 대표 지수인 스톡스 600 보면 V자 반등을 했다가 다시 꺾여서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가긴 하는데 뉴욕 시장, 그러니까 S&P 500에 비하면 탄력은 뭐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장에 돈이 미국 시장으로 갈 수 있다니, 또 그 미국 시장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시장을 또 끌고 있는 거는 역시 이번에도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이 기술주들이다라는 거. 오늘도 나스닥이 1% 넘게 올랐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다시 이제 특히 올 하반기에는 미국 주식, 또 미국 중에서도 대표적인 뭐 M7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주들, 뭐 기술주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올 상반기에 이 뭐 레버리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개별주들 또 기술주들 저가에 들어가셨던 분들한테는 하반기에 가서는 또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세 번째. 어제 상법 개정안 통과가 됐습니다. 집중 투표제가 빠진 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상법 개정안,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까지 돌리는 부분들, 그 다음에 3% 룰, 이거 좀 더 강화됐죠 오히려. 그 다음에 전자 주총 의무화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이번 아마 오늘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통과될 겁니다. 이 추경 13조 규모의 추경 이게 이제 사실은 대부분 다 소비 쿠폰 형태로 국민에게 지원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거죠 관심사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역시 유통과 식품주들 쪽에 자금이 많이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건데요. 표 한번 보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최근에 보면 롯데 하이마트, 이마트, BJF 리테일, BJF 리테일은 CU 편의점 하는 회사죠. GS 리테일, GS25 역시 편의점 회사죠. 혜태제과, 오리온, 빙그레, 롯데칠성 10% 전후 이렇게 수익률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료수, 담배 이 지수도 3.8% 올랐고 유통지수도 1.5%가 올라서 코스피 0.2% 오른 것에 비해서도 훨씬 좋았고요. 사실은 저 10% 전후의 저 수익률이 뭐 그동안에 다른 섹터들이 보여줬던 뭐 몇십 퍼센트, 30, 40%, 40, 50% 이런 수익률을 비교하면은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저게 이제 시작점이라고 본다 그러면 의미가 있는 그런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2021년, 2020년, 2021년 이 두 번에 걸쳐서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원이 됐었는데 그때도 대형마트는 이제 쓸 수가 없었고요. 그때 그래서 제일 많이 썼던 데가 마트하고 식료품점이었습니다. 정말 그 동네 상권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편의점이 아마 가장 눈에 띄는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편의점에서 파는 물건들을 만드는 회사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음식료 회사들도 역시 그 수혜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마중물입니다. 13조 뭐 쓴다고 그래가지고 내수가 확 좋아질 것 같으면은 누군들 못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마중물이고 이게 이제 들어가서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도 좀 끌어올리고 이렇게 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 마중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도 좀 더 좋아지고 실제로 지갑도 좀 두툼해지고 이게 이제 가야 될 겁니다. 이 작업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시작인 거고 요걸 통해서 시간을 좀 벌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이 마음을 이제 돈을 쓰게 만드는 그리고 그 돈을 쓰는 사람들이 돈 많은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를 만드는 게 이제 그게 그 다음에 얘기가 되겠죠. 내수 활성화가 그렇게 해서 되는 거지. 뭐 수출만 잘 된다고 내수 활성화되는 거 아닌 거는 우리가 잘 아니까요.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이제 주토피아 얘기를 했습니다. 방산 부품주들 분위기가 괜찮았는데요. 사실은 뭐 요 며칠은 조금 조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장 눈에 띄는 회사가 MH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방산 부품주입니다. 이 방산 부품주가 사실은 별로 이렇게 회자가 됐던 게 아닌데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가 올 들어서만 230%, 2배 반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국민연금도 6%가 넘는 지분을 좀 사들였습니다. 국민연금이 산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오래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만큼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 그러니까 낯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면은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고객사들이 빵빵합니다. 에어로스페이스, 로템, 뭐 인도에 있는 회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이 회사가 들어가는 게 K9 자주포, K2 전차뿐만이 아니라 우주 방산 쪽에도 들어가고요. 뭐 천궁, 그다음에 천무, 뭐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무기들 웬만한 데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이제 굉장히 좀 심지어 뭐 잠수함, 우주 발사체, 뭐 그다음에 KF-21 항공기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용처가 다양하고 고객사들도 빵빵한 데들이 많고 그다음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수출하고 그러면 사실 회사가 성장하는 거죠. 그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방산 부품주가 이제 MS솔루션이라는 거고 오늘 주토피아에서 이데일리가 좀 자세히 좀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좀 방산 분위기는 조금 좀 주춤하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제도 좀 그렇고요. 뭔가 주도주의 변화가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뭐 물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수치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에 또 S&P 500과 나스닥이 이 고용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밸류가 그렇게 막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는 하지만 저는 속도가 너무 좀 가파르게 오르는 게 살짝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이 하반기 들어서 고점 넘을 거라는 그런 전망들 이제 정말 그냥 현실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밸류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장도 그렇고 지금 유동성 장세라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뭐냐면 꾸역꾸역 좋아 보이는 쪽으로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걸로 그 힘으로 밀어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미국 증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난팜 지수,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자 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많이 좋게 나왔죠. 근데 그 전날 발표했었던 ADP 또 고용자 보면은 또 쇼크였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엉터리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사실 지난 바이든 정권 때 이후로 그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시간 지나면은 그 숫자 조정을 계속 크게 하고 또 조금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숫자가 나오고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용이 좋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열어보면 정부 고용이 늘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좋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다라고 이제 하면서 지켜봤는데 어저께 또 ISM 비제조 서비스 쪽이 또 50.07인가요? 50.7 나와가지고 또 그것도 예상보다 잘 나왔죠.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에 좀 자신감을 좀 불러일으킨 것 같고요. 어저께는 또 미국이 온장은 아니었었잖아요. 이제 오늘 장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 같은 것들이 많이 크게 작용하면서 반등을 줬던 것 같고 반도체 쪽은 블랙웰 울트라 출시 얘기하면서 엔비디아 여전히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고 그동안 좀 뭐 빅테크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꼼짝 안 했던 애플조차도 중국에서 판매량 늘었다 해서 올라가고 또 어저께 우리 증시에서 특징이 뭐였냐면 중국이라고 하는 키워드였거든요. 중국이 구조조정 한대더라 하니까 우리 철강, 화학, 2차전지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얘기 나니까 거기에 태양광 업체들이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그럼 미국 장은 뭐 그렇게 반장이었긴 했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괜찮았던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제 뭐 독립기념일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은 이제 휴장이 들어가죠. 자, 그런데 또 이틀 동안 뉴욕 증시 사실 반도체가 굉장히 좀 특히 나 엔비디아가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세액 공제가 25%에서 35%까지 좀 반도체 공장 투자금 같은 경우에 혜택을 늘려주겠다. 이런 게 강하게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에 실질적인 어느 정도의 그런 혜택이 갈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제 5%의 삼성전자 상승 좀 온당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좋겠죠. 아,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객 확보가 안 된 상태예요. 사실은 지어놓고 돌리는 순간 적자입니다. 아, 그렇죠.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계를 바로 들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거는 그냥 센티적인 측면에서 플러스 효과지 실질적으로 뭐 회사가 엄청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내용이고 어저께 저는 삼성전자 주가 상승의 흐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삼성전자 이번 실적 시즌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냐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수급이 세게 들어왔느냐. 우선 원화 강세가 최근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유동성 장세의 특징입니다. 유동성 장세가 갑자기 펼쳐졌잖아요. 지금 사실은 5월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고객 예탁금이 늘기 시작해가지고 어저께 한 4조 정도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66조, 70조를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6, 7개월 전인 그 작년 말 올 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50조가 안 됐었어요. 시가총액이란다. 고객 예탁금이. 갑자기 지금 한 20조가 늘어난 거죠. 너무 급증했습니다. 정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유동성 장세의 그림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기업들이 어닝이 되게 서프라이즈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왜 올라가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소위 말해서 제도 계산을 통해서 밸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 이걸 통해서 외국인들이 뒤늦게 2,700부터 시작해서 3,000까지 끌어올린 상태에서 돈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본격적으로. 그 얘기는 결국에는 그 유동성의 편승에서 뭔가 시장에서 나도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반기 내내 올랐었던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그리고 엔터 화장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이걸 여기서 사자니 자신은 없고 부담스럽고 밸류에이션이 뭐 아주 편안하지는 않으니까 앞으로 성장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그 돈들은 어딜 가냐면은 돈이 될 만한 데를 찾는 거거든요. 거꾸로 말해서 안 올라 있거나 덜 올라 있는데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되거나 어떤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쪽. 대표적인 데가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고 했잖아요. 중국에서 구조조정해가지고 업체를 줄이고 설비 투자를 이제 억제하고 노후된 설비를 폐쇄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심하게 얻어맞았었던 철강, 화학,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 트리거가 있었냐면 안 올랐었다. 반도체 계속 좋아. 근데 하이닉스는 또 먼저 세게 올라서 부담스럽죠. 외국인들도 네. 많이 샀고 그럼 안 올라 있고 외국인들도 덜 샀었고 그동안 반도체 주식의 대표주였었고 한국에 베팅을 하려면 어쨌든 사야 되는 주식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하나를 더 붙이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중국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HBM 관련해가지고 중국 수출 지금 고사양급은 거의 수출이 지금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삼성전자를 보게 될 거고 그다음에 레거시가 어쨌든 좋다 그러면 그쪽이 뭐 실적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꾸진 못하더라도 그쪽과 관련돼 있는 비중이 아무래도 제일 큰 쪽은 삼성전자라는 거. 여기에 더해가지고 어제 애플이 중국에서 잘 팔렸다고 그러잖아요. 중국 내수가 좀 살아나나? 그 기대를 가지면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오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유동성 장세에서 어닝 시즌이 딱 오면은 당연히 뭐 실적이 좋은 친구들에게 더 자금이 몰리겠지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현재도 약간 좀 저가 매수 구간에서 매력이 있는 친구들 안에서 좀 순환매가 도는 것 같습니다. 그 순환매 테마 중에 제가 어제 약간 좀 눈에 띄었던 게 이제 통신 장비주가 좀 단기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감세 법안과 밀접하게 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또 오랜만에 이렇게 순환매 이 리스트에 들어온 통신 장비주입니다. 앞으로 후속 조치 좀 시그널 같은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번에 통과가 된 BBB 법안 자체에 보면 네. 이것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파수 경매 이슈가 있고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이제 발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로 봐도 이제 통신사들이 우리가 지금
5G 같지 않은 5G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이제 또 6G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어쨌든 이제 그 향후에 AI의 어떤 시대를 대비한다고 그러면 통신 쪽에 투자 역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통신 장비 쪽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달 동안 주가를 보면 꽤 많이 올라왔어요. 밑에서는. 아마 KMW나 RFHIC가 바닥 대비로 한 30% 이상은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께서는 특히나 이 통신 장비주들 뭐 아직까지는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또 가격적인 그런 구간도 좀 약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함께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코스피가 이제 이런 뭐 순환매 그리고 유동성 장세에 힘입어서 벌써 이제 3,100선 거의 안착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약간 두 가지에서 과열 신호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B2가 굉장히 또 급등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자꾸 쏟아지고요. 두 번째는 원래 우리가 순환매 장세가 강합니다만 이 순환매가 도는 게 하루에도 정말 몇 번씩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더라고요. 이 추가 상승 여력 아직도 충분하다고 보실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상단 얼마 봐 이렇게 물어보시면 궁극적으로는 전고점 넘어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당장 넘어갈지 여부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조정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하단의 높이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그거는 이제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가 비유를 계속 드리는 금고 속에 대주주만 몰래 감춰놨었던 보물을 강제로 끄집어내 가지고 시장에다가 놓고 이게 실제 가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이제 제도의 개선이라는 게 시작이 됐다는 것 때문에 지수가 2,200이 바닥이었었다가 2,400이 바닥이었었고 그리고 2,400에서 2,600에서 왔다 갔다 하다 지금 3,000이 넘어왔는데 이게 제도 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네. 그다음에 후속 조치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다시 급락을 한다고 그랬을 때 금융 쇼크라든지 이런 게 오지 않는 이상에는 지수는 2,800 밑으로는 쉽게 안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하단이 계속 위로 올라갈 거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약간 정신 나가는 사람 취급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시점부터는 어떤 쇼크가 아닌 상황에서는 3,000이 바닥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죠. 왜?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좀 천대시 받았던 우리 증시가 좀 터부시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본의 어떤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었던 게 말하자면은 기업의 어떤 투명성, 그다음에 주주 환원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대주주가 임의적으로 하지 못하게끔 또 그리고 주주 환원 등을 높여가지고 대주주만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 모두가 부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래서 하락을 두려워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B2 말씀하셨잖아요. 네. 고객 예탁금하고 이제 대출금을 이제 비율로 좀 따져보면요. 항상 이제 고객 예탁금 대비로 이 대출 금액이 많을 때 부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탁금은 제한돼 있으니까 투자 여력은 매수세는 제한이 돼 있는데 네네.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대출을 써요. 신용을 써요. 그래서 끌어도 올리다 보니까 나중에 부러지게 될 때는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박살이 나는 건데 네. 이렇게 예탁금이 크게 올라오면서 이게 같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지금 고객 예탁금이 조금 4조가 줄어서 66조인데 아마 신용하고 대출 관련된 부분이 거래소 코스닥 합쳐가지고 21조, 22조? 뭐 그 정도에다가 또 대외적으로 사금융 또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그렇죠. 붙인다고 해도 지금 구조는 크게 어렵진 않고 그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평균을 보면은 예탁금 대비 그 대출 신용 비율이 37%선 넘어갈 때가 위기인데 네. 지금은 사실은 30% 전후예요. 충분하네요. 네, 아직. 아직은 네. 그거 가지고 크게 고민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이게 절대적인 어떤 수치보다는 이 예탁금이랑 신용 간의 키높이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어제 이 기자회견 관련해서 저는 사실 이제 관세 이슈를 좀 집중적으로 듣고 싶어가지고 봤습니다만 사실 좀 민생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여기에서 좀 주목해봐야 할 뭐 넥스트 빅 테마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일단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좀 몇 분 계셨었잖아요. 그동안에. 네. 그분들 가운데서 가장 금융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빚내서 투자를 갭 투자 뭐 이런 걸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지금 그러니까 떨어뜨린다는 게 금폭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정화시켜야지. 그래야지 일반 서민들이 집을 사는데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에 반해 가지고 지금 이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이걸 통해 가지고 생활비를 벌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제도에 대한 개선을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정권이 현재 최근 몇 개 정권 대비했을 때 역대급으로 강합니다. 왜냐하면 의회 권력수도 압도적이고, 그렇죠. 그죠? 지금 지지율도 높고,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일에 대처하는 방식 역시도 비교가 될 정도로 지금 되게 뚜렷하게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비교적 좀 그 인터뷰 내용 자체가, 기자회견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서 이제 관세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네. 최종 결정을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미국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통령이 허풍을 떨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이 된다고 해도 사실은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잘 될 거야라고 하는 순간 그 타코의 신경을 거스릴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이것들 봐라 이렇게 돼버리면은 너 그렇게 나왔다 이거지 하면서 쟤들 더 세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더 뺏어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협상이기 때문에 그건 끝날 때까지 일단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범한 것 같은데도 일반적으로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이제 허풍을 떠는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제 반대편에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약간 신중하게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자, 근데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설왕설래가 이틀간 내내 이어졌던 게 이 상법 개정 안에서도 3% 룰을 포함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법사위를 통과를 했죠. 관련해 가지고 특히나 어떤 점에 특히나 뭐 지주사 쪽에 좀 저평가가 크게 해소가 될까요? 이번에 지주사들이 이제 저평가 해소라는 측면에서 올라온 건 좋은데 사실 껍데기만 남은 지주세 네. 사들도 많거든요. 그런 덩다리로 올라온 회사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상법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중복 상장의 어떤 리스크를 많이 제어할 수만 있다 그러면 우량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재평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주회사의 특징은 오너들이 지분이 가장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너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주주 환원에 대한 니즈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소위 말해가지고 35% 이상 고배당을 하는 쪽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얘기가 있었고 아마 그게 올해가 아니라 내년쯤에는 검토가 될 것 같아요. 분위기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배당 니즈 같은 것도 당연히 커질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3% 룰 관련해서는 지금도 3% 룰은 적용이 되는데 그 범위를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번에 당장 하느냐 또 1년 유예 하느냐 이제 그 유예로 바뀌었는데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 적용되는 건 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감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대주주 입맛대로 감사 선임은 불가능해진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을 감시하는 효과, 경영을 감시하는 효과는 더 좋아지는 건 틀림없을 것 같고 아쉬운 거는 이제 집중 투표제가 이번에 보류가 됐습니다. 네. 집중 투표제라 함은 그 투표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분만큼 다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제 이사를 예를 들어 가지고 3명을 선임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내가 대주주로서 50% 지분을 갖고 있으면 50% 지분을 기존에는 이쪽에다도 50%, 이쪽에다도 50%, 이쪽에다도 50% 각각 행사가 가능했는데 이걸 곱하기 3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총 150을 가지고 투표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꼭 이 사람 시켜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쪽으로 몰아서 할 수가 있죠. 근데 거꾸로 이쪽으로 보면은 나머지 쪽에 있는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지분율이 작아도 몰아서 곱하기 3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힘을 모을 수가 있죠. 모아가지고 한 사람을 밀었을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가 등기가 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사회에도 이제 대주주 일방의 어떤 편성보다는 소액주주 쪽의 어떤 기타 주주의 어떤 편에 서가지고 이사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기업 경영을 더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뭐 요새 뭐 EB 발행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뭐 중복 상장에다가 정말 이 소액주주분들 분통이 약간 터질 만한 그런 뉴스들이 많은데 오랜만에 좀 마음이 좀 뻥 뚫리는 그런 또 소식인 것 같습니다.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뭐 그동안 상승폭이 좀 상당히 제한적이었잖아요.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 또 한번 매수세가 이제 유동성 장세니까 더해져가지고 좀 유입이 될까요? 이거는 저도 장담까지는 아닌데 제가 지금 보는 시각은 지난달 말부터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은 받긴 했고 저도 포트 미세 조정은 하긴 했지만 큰 조정은 네.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주식을 샀었던 게 이제 KT를 샀었어요. 지나간 얘기니까요. 지금 네. 사실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샀었던 이유 자체가 안 올랐고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이게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지 생각해 보니까 AI 이슈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제 같은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철강주, 화학주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산업적으로 봤을 때 침체 산업이고 중국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존폐의 문제까지 있었던 섹터거든요. 그래서 막 요즘도 그 합병 뭐 통합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어저께 급등을 했습니다. 철강주도 급등을 했어요. 왜 했냐면은 중국의 초상증권이 발행한 리포트 하나 때문에 거기서 중국이 노후살비 폐쇄하고 기업이 중복 과잉 투자한 거 정리하고 M&A 활성화시켜가지고 통폐합시키겠다. 뭐 이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되면은 좋아지겠네 하니까 주가가 급등한 거거든요. 네. 이쪽이 실적이 좋으냐?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실적이 좋은 놈이 가는 게 아니라 그 놈들은 이미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새 돈이 들어와 가지고 저걸 사긴 부담스럽죠. 그러니 좀 들어올라 있는 쪽에서 갈 만한 게 뭐가 있지 찾게 되는 기대감이 거죠. 좀 약간 그래서 동반되겠네요. 어떤 트리거가 나오면 자,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서 2차 전지 또 올랐죠. 아까 미국 얘기했을 때도 태양광 올랐었잖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앞으로도 어떤 키워드에 의해 가지고 돌발적으로 바닥에 있던 것들이 이슈화가 되면 주가는 급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가능성 저는 모릅니다. 저 트럼프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제 관세부 가했던 가운데서 그 자동차가 지금 품목관세 25%예요. 그 절반으로 낮춰준다더라. 아마 그거 트리거 나오면은 현대차 10% 이상 오르지 않을까요? 더 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어찌됐든 이제 그런 어떤 트리거를 찾아가지고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 이게 아마 이번 실적 장세라고 네. 기대했었던 실적 시즌에서는 실적보다는 오히려 그쪽으로 순환매가 돌아가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상반기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회사들은 한 달 정도 좀 빠져가지고 늘어지거나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장이 살아있고 존재한다 그러면 그쪽과 관련돼 있는 거는 그 뒤에 다시 한번 기회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말씀 주신 부분을 굉장히 저도 강하게 느꼈던 게 이제 뭐 한국가스공사나 한전이나 뭐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이 친구들 정말 잘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 보자면 어제만 해도 5.6% 올랐어요. 이게 상법 개정되면 가스 요금이 뭐 오른다 이런 이슈 때문에 또 움직였는데 단순 기대감일까요? 실제로 좀 실적으로 이어질까요? 상법 개정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회사 이익에 반하는 짓을 못 합니다. 네.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 가지고 강압적으로 찍어 눌렀었던 부분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다 고개 들고 막 덤비지를 못하겠지만 그 어느 절충점이 이제 이 정도 선이었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가스공사나 통신주 같은 경우는 원래 재성현상은 제가 투자를 거의 안 하는 쪽이거든요. 네. 저런 쪽에 투자하느니 그냥 은행에다 놔두겠다라는. 제가 솔직히 좀 투자 성향이 그래요. 그런데 배당은 뭐 많이 주지만은 성장의 그림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저 주식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T하고 저 주식을 제가 최근에 편입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논리예요. 그런 맥락에서 쩔어 있었던 종목들 가운데서 트리거 나오는 거 찾아보시는 게 이번 한 달간 아마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뭐 완전한 실적보다는 이런 트리거 그리고 기대감 관련된 이슈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 자세한 소식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